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실무 제5장 파산 절차의 기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채권자 집회, 채권자 협의회, 관리위원회. 여기서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있고요. 이건 같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1절하고 3절만 해당되고, 이제 간이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하고 채권자 집회만 있고, 감사위원하고 채권자 협의회, 관리위원회는 개인 파산돼도 관리위원회는 있죠. 거기서 이제 관제인을 선임하는데 위촉을 하죠. 그래서 감사위원하고 채권자 협의회는 개인 파산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위원회도 사실상 뭐 위촉하는데 거기 반대 의견 표시 안 하면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과 동일한 기능은 파산관제인하고 채권자 집회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 파산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산관제인이 있습니다. G.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 민법 108조 제2항, 민법 제110조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제인 개인이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수요가 완성되었으나 파산 선고 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파산 선고 전의 점유 취득 수요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파산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민법 제450조 제1항이 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 선고 해제권이 행사되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등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각 주에 보면 권한, 파산관제의 권한. 파산관제인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는 것이 시작으로 파산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산 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에 속하는 권한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에 한하고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조직법적 활동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자유재산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인 파산에서는. 법인 파산도 법인 파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첫째,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 면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면제를 결정한 판사가 면제 결정을 한 재산, 압류금지재산, 면제 결정한 재산,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한가를 포기한 재산, 파산 선고 후 신규로 취득하는 재산, 신득재산. 이 4가지가 자유재산입니다. 이 자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법적 활동은 무슨 주주총회 결의 무효하기라든가 회사 설립 무효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의 대표자를 해임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극재산의 관리, 적극재산이라는 거는 플러스라는 빚 말고 자산 가치가 있는 걸 말합니다. 적극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우선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 재단의 봉인, 재단을 일단
봉인하는 거. 봉인하는 거라는 건 그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제 봉쇄하는 거죠. 뭐 그 예를 들어서 물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액의 평가, 가액도 평가하죠. 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의 작성. 이것도 이제 관제인 업무입니다. 중단된 소송의 수계, 그죠? 수계 권한, 이제 앞에서 공부했죠. 파산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하여 각종 법률 관계의 처리, 뭐 임대차를 해지할 것인가,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행을 할 것인가, 그런 거요. 그 다음에 경매를 넣을 것인가, 형식적 경매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할 것인가, 환치권, 별채권, 상계권의 처리,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 그러니까 채무자, 파산자의 그 권한을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 상대로 채권 추심할 수도 있고,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재단의 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임의 매각할 것인지, 대법원 사이트에 파산회생 매각 사이트에 공고를 매각할 것인가, 공고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 경매하는데 그냥 경매지휘 승계해서 배당금 신청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기존 채권자의 강제 경매를 이제 속행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파산재단의 환가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를 할 것인가, 이런 뜻. 부인권 행사, 이거 되게 중요하죠. 391조에서 406조. 재단채권의 변제, 이거는 관제인의 임무죠. 소극재산의 관리, 소극재산의 관리에 관한 신고된 파산채권의 조사와 이의, 채권 시분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제기, 중단된 소송의 수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권한은 배당에 관한 배당 허가의 신청, 배당표의 작성 제출, 경정, 배당액 공고, 배당액의 결정 통지, 배당 시행, 추가 배당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절차를 직접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관해서는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 경과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채권자 집회 출석, 보고, 설명, 의견 질문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라고 그러죠. 파산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 36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즉 적정하고 신속한 직무 수행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으로서 일반적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에 반하는 사례는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3인 공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토지가 분필되면서 공유물 분할 약정에 하여 1인 단독 수리된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의 일부만 해소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한 추심 가능한 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적절한 수단을 하지 않은 채 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되어 전혀 배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 파산의 경우 파산관제인 해지하여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부인권의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 반대로 승소 또는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명백함에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진술하여 존재의 의심이 가는 신고된 파산채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채권을 시인한 경우,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파산채권자한테 다 나눠줬을 때 재단채권자가 이제 제기하는 경우보다 파산채무자가 자기 관제인이 세금을 다 갚았으면 자기한테 자기가 갚아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데, 관제인이 이걸 해태를 해서 세금을 안 갚고 채권자한테 나눠줘서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것도 일종의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있고, 파산 채권자는 이제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도 있고, 재단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파산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파산 채권자를 위법하게 배당해서 제외한 경우, 재단 채권인 조세 채권에게 교부 청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까 얘기했죠.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파산 절차를 종결한 경우,
교부 청구가 없었는데도 이걸 직권으로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질상 재단 채권도 파산 채권도 아닌 조세 채권에 대하여 재단 채권으로 변제한 경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매 후 양도소득세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재단 채권도 아니고 파산 채권도 아니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변제해주면 선관주 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재단 채권을 부인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파산재단의 재단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근원이 있음에도 조세나 공과금을 제때 납부지 아니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채권자 집회에서 부당한 보고를 하여 잘못된 결의를 초래한 경우, 채무자의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것도 큰일 날 거죠. 환치권, 별채권의 목적물을 손상한 경우, 명백히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게을리하여 이제 세금으로 확정된 경우죠. 선순위 별채권자 등이 있어 경매 절차에서 파산재단에 배당될 가망이 없음에도 명백함에도 재산 포기를 하지 않아야 공과금이 부과된 경우. 이런 사례가 총 이게 한 10몇 건이 특히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조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조인이 가압류 목적물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파산관제인을 속여 가압류 취소 허가 신청서에 날인을 받아 부당하게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보조인이 중간 배당을 횡령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파산관제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산재단에 다소 손실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좀 더 나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매 시기를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했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게 된 경우, 이를 바로 선관주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통상의 합리적인 파산관제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 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파산관제인의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선관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 의무 및 충실 의무. 파산관제는 채무자, 파산 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이 이해를 조절하면서 재판상 절차로서 파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그 지위, 직책상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정,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거는 없지만 그 지위 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법 및 상법상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그것이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다수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정 입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대한 보고. 파산관제는 파산 속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파산관제는 파산 속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 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488조.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면을 하죠. 여기에 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 관제 업무의 집행 방침, 파산재단 수집의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환가의 비용과 소요 기간, 배당률과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권자에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 임무가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채권자 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집회의 파산재단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409조에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보고. 법원은 파산관제인에 대한 일방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58조. 감독의 전제로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파산관제인은 이 명령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모든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사건마다 분기별로 정기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수시로 구두 또는 서면보고, 이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보고.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 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499조. 감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위반의 효과.
파산관제의 위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임 사유가 되고요. 파산관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4호죠. 473조 4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한 생긴 재단 채권이므로 파산재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산관제인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파산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재단도 손해배상을 지고 파산관제인 개인도 손해배상을 지는 겁니다. 한편 법원이 여럿의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였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게을리한 파산관제인이 여럿 있는 때는 연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력의 활용 파산관제인은 여럿의 파산관제인 직무의 공동집행 파산관제인 원래 1인이 원칙인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여럿의 파산관제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실제 실문서는 없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직무의 분장 법원이 여럿의 파산관제인을 선임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를 분장한 법인에서 각 파산이 독립하여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법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보 또는 그 임직원과 변호사를 공동으로 파산관제 선임한 부부임간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공동관제인 사이의 직무 분장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행위 파산관제인이 여럿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였던 취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럿의 파산관제인 전원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됩니다. 여럿 관제인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활용도 안 되는데 뭐 입 아프죠. 파산관제인 대리 활용 파산관제인이 필요한 때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사건에서 관제인 대리 제도가 시행될 뻔하다가 다 관뒀죠. 지금 다 없앴습니다. 파산관제 대리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원칙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그 외에도 원격지 소송대리 수행의 대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보조인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것을 허가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25 각주 25에 대우전자 주식회사, 보스코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쌈지 옛날 얘기죠. 이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보조인의 활용 이 보조인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죠. 파산관제인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 또는 파산재단의 비용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 선고 직후 파산재단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신고된 파산채권을 분류조사하기 위한 경우 파산재단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자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파산관제인이 직접 모든 관제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 시 영업을 위하여 종전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답니다. 실무 운영례 및 유의사항 주로 파산관제인 사무소의 직원, 파산관제인이 개인적으로 물색한 사람, 채무자의 종전 근로자 등을 보조인으로 고용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상품의 매각, 장부의 정리, 미수채권의 해수 등에 있어서 채무자의 종전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고용하기 효율적인 경우가 있죠. 채무자의 종전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에 보조인 후보자의 성향, 사건과 이해관계에 주의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비용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1. 보조인의 성명, 연령, 경력, 보조인의 고용기간, 보조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 등 고용이 필요한 이유, 급여의 예정액을 기재한 보조인 고용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인 계약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을 재고용할 경우 이 보조인 고용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더하여 보조인이 기존 고용기간에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한가한 재산 등 재고용기간 동안 보조인에게 지출이 예정된 금액의 합계 3. 파산재단의 자녀 재산의 환가 예상액 4. 현재까지 고용한 보조인 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기재한 보조인 재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 준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파산관제인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특히 보조인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보조인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액이 남은 파산자의 한가 예상액보다 많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파산재단의 규모, 자녀 업무 등에 따라 정해지겠죠.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종전 임직원된 사람을 보조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로 파산 선고 전과 비교하여 감액하고 직급에 따라 감액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인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 지급받았던 금액에 준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죠. 채무자의 종전, 회계업무 담당자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나 영업이 계속을 위하여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직원은 급여는 감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이사 등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보조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이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제인이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관리 잘하고요. 그렇죠? 이거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격지 법원에서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소송 혹은 특허, 조세, 행정, 노동 등 특수한 분야의 사건으로서 관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소송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492조 제15에 해당해서. 실무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착수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그 소송물 가액에 따라 신금마다 정하고, 성공 보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 착수금의 최종 승소 비율을 곱하여 1회만 지급하되,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감액할 수도 있도록 하거나 파산재단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 지급하고,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감액하는 내용 등이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변호사들 마찬가지죠. 소송 판결로 갔을 때 성공보수가 100%라면 조정 화해로 끝났을 때는 한 50% 정도 감액하는 약정은 보통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의 유한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제를 선임된 경우 당해 파산관제인과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사이에 이익이 충돌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도 소송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감사위원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파산관제인에 대해서 쭉 봤고요. 감사위원은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감사합니다.